초등 수학에서 연산,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부터 얼마나, 어떻게, 또 어떤 교재를 선택해야 하는지 연산과 관련된 고민들 전부 다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초등 수학 공부 왜 그렇게 시키시냐고 잘못된 방법을 바로잡는 해결책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초등 연산 얘기를 하다가 연산에 대해서 내가 참 드릴 말씀이 많구나 라는 걸 영상 제작 중에 깨닫고 바로 다음 영상은 연산 특집이다 하고 말씀드렸었어요. 그 후로 언제 올라오냐고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궁금하실 내용 많으실 테니까 빠르게 가볼게요. 자, 우선 연산 중요하다는 사람도 많고 또 굳이 연산 안 해도 된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가 정답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산 중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 주의입니다. 그런데 굳이 연산 안 해도 된다는 말이 또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연산이 필요하다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수학 문제 해결의 도구로서의 연산, 결국에는 답을 내는 최종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연산은 꼭 필요합니다. 초등 고학년으로 갈수록 내용이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가장 쉬운 수학 영역 중 하나로 인식되기 때문에 연산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진 아이들이 그 이후에 수학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 데 있어서 장점도 있겠죠. 또 수학 공부 습관을 만드는 방법으로도 초등 저학년 때 강력 추천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기계적인 반복 안 해도 된다. 과다하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과정 중에 실력이 자연히 쌓이니까 그렇게까지 연산 문제집 여러 권 풀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중고등 과정까지 짚고 올라가면 디테일하게 가보자면 가분수를 진분수로 고치는 법이라던가 소수의 나눗셈을 구체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거 안 나온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다 맞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 수학 공부하는 습관이 있고 과정 중에만 공부해도 문제풀이에 크게 지장이 없다면 필수로 하는 연산은 패스해도 된다라는 게 그분들의 생각이고 저도 여기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연산에 대해서 강조한 이유는 초등 수학의 기초적인 단계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학 공부 습관을 잡는 데 있어서 훌륭한 도구이기도 하고요. 또 반복적으로 지겹게 하는 연산이 아니라면 아이들에게 수학적 감을 이어가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연산 연습을 시켜주시는 걸 저도 권하고요. 아이들이 연산을 안 해도 되는 정도의 실력이다. 혹은 연산을 너무너무 싫어한다. 그리고 국가 과정 중에 충분히 연산 과정을 보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아이들한테 굳이 연산 문제집을 반복적으로 푸는 것은 안 해주셔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학년에서 똑같이 연산에 접근하기보다는 단계적인 연산 학습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단계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연산 연습을 처음에 어떤 교재를 가지고 하시죠? 저는 연산 단계가 총 3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연산 원리에 대한 학습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숙달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응용과 독해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요. 연산 원리라는 건 이렇습니다. 교과서에서 아주 천천히 아이들한테 다음에 배우는 기초적인 연산의 원리는 이렇다 라고 알려주는 과정이 있죠. 그런데 교과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불친절한 교재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과정 중에 잘 익히면 좋겠지만 명확하게 되게 제시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시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권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10의 보수라는 관점을 평소에 실생활 중에 아이에게 가볍게 익숙하게 만드시는 것, 그리고 재미있게 계산하는 방법도 연산 원리를 익히는 것 중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56 더하기 37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아이들이 이걸 세로셈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56을 60으로 바꾸고 여기에서 4가 부족하니까 37에서 4를 빼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60 더하기 33 이렇게 계산하는 게 조금 더 쉽다라는 재미있게 계산하는 방법들을 연구해보는 이런 과정들이 들어간다면 아이들이 연산 원리에 대해서 더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곱셈의 원리가 왜 나오게 됐는지 이런 스토리 같은 것들을 알게 된다면 그것도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 연산 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과정이 기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숙달 과정이 있겠죠. 보통 우리가 연산 교재로 많이 채택하는 구몬 같은 그런 문제집들은 저는 이 숙달 과정 중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구몬 같은 문제집을 너무 싫어한다라고 한다면 너무 많은 분량을 하루에 주시지 말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집의 형태를 테스트지로 활용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정은 응용 독해 단계인데요. 같은 원리를 묻는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접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뭐 신유형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연산의 원리를 물어보는 과정이 우리가 그냥 쉽게 세로셈으로 문제가 주어지는 것보다는 문장제 문제로 접근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네모칸 세우기 형태라던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연산 원리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물어보는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수학 문제를 앞으로 정말 많이 풀게 될 텐데요. 기본적인 개념이나 어떤 연산 연습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는 아이들 중에도 응용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헤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그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문제 적응 능력이 매우 떨어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접해보는 것, 이것이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데요. 연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응용 독해 단계도 거치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산 문제집의 난이도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구성이 같을수록 난이도는 거의 같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우리가 많이 풀리는 연산 문제집이 기적의 계산법, 생연산, 빨강연산, 수력충전, 최상위 연산, 상위권 연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진짜 좋아 라는 건 없어요. 장단점이 있고 또 이걸 추천하는 선생님들마다 아이들을 가르쳐 보다 보니까 이런 게 더 아이들한테 좋은 것 같더라. 또 선생님의 취향 같은 것들도 반영되곤 하죠. 그래서 추천 교재가 조금씩은 다른 거고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주 기초가 없는 아이들은 제가 설명을 따로 해주고 숙달만 하면 되는 문제집을 주로 썼었고요. 그 과정이 없는 엄마표나 자기주도를 하는 아이들에게는 연산의 발견 같은 책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또 실수가 잦은 아이들에게는 빨강 연산을 추천하는 편이고요. 연산을 다양한 응용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이 필요할 땐 상위권 연산이 좋은 책입니다. 특정 단원이 부족한 아이들에게는 뭐 초능력이나 출판사에서 나오는 개념이 먼저다 시리즈도 좋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제일 좋은 거 딱 하나만 추천해 달라고 하시면 사실 추천이 어렵습니다. 아이의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여러 개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교재가 필요한 타이밍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이랑 같이 서점에 직접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책은 문제집이든 뭐든 무조건 직접 보고 골라야 합니다. 좋은 문제집 고르는 법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요즘은 특정 단계, 단원들을 강조하는 문제집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뭐 유형별로 나오는 그런 문제집들, 연산 문제집은 뭐 바빠 수학 시리즈 있고요. 초능력, 그리고 초등 분수 개념이 먼저다. 이런 시리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 연산 영상에서 문제집 편집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은 요 위에 링크를 통해서 가시면 좋은데요. 그럴 필요가 없는 문제집들이죠. 보통의 문제집들은 각 단원의 비중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어려워하는 단원의 문제만 쏙쏙 뽑아서 풀리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학부모님들한테는 문제집 문제 안 풀고 버리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여러 권 구매하신 다음에 우리 아이가 부족한 파트만 취하시고 나머지는 버리세요. 그 부분만 편집해서 우리 아이만의 분수 연산 문제집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문제집이 실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산을 집중학습해야 하는 단원이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이제 아이들마다 조금씩 어떤 단원인지가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는 이런 문제집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부터는 연산에 관련된 엄마들의 고민 몇 가지만 좀 짚어볼게요. 일단 연산에 대해서 실수하는 아이에 대한 얘기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건 기존에 제가 저희 교집합 스튜디오를 통해서 찍어놓은 영상이 있어요. 이 링크 있거든요.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 보시면 어떻게 실수를 다잡을 수 있는지 제가 천천히 설명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했을 때 질문해 주신 내용이긴 했는데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기는 해요. 조금 전에 제가 특정 단원으로 쭉 연결된 그런 연산 문제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특정 단원을 횡적으로 공부한 아이
예를 들어서 분수와 관련된 단원들을 다 끝낸 아이는 그 다음에 뭘 공부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분수 파트를 공부를 했다라는 거는 분수 연관 단원들을 모두 공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등 5학년 과정은요, 많은 단원들이 이 분수와 연관된 그런 단원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분수만 공부를 했어도 어떻게 보면 5학년 1학기 정도는 어느 정도 공부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분야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횡적 학습의 장점은요, 하나의 원리와 개념을 쭉 연결해서 완성할 수 있다는 데 그 장점이 있습니다만, 단점은 다른 단원과의 분절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분수만 공부했다면 소수와의 연결고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의 학습이 또 따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것처럼 교과서 순서대로 공부하게 되면 그 부분이 보완되면서 천천히 진행되죠. 교과서는 이 흐름을 따라서 이해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횡적으로 분수만 다 공부했다고 한다면 교과서의 흐름을 따라서 복습하는 기분으로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서 혹여 연결고리를 놓친 것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통 횡적 학습은 중등 수학에서 많이 이제 거론되는 이야기인데요. 장점도 많지만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다 보면 아이들의 머릿속에 연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외우고 공부할 것이 많다라는 인상을 심어주게도 됩니다. 그리고 이쪽 파트는 이런 방식으로밖에 풀 수가 없구나 라고 풀이 방법을 조금 한정적으로만 공부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게 단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에서는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고요. 만약에 질문하셨던 것처럼 특정 단원들의 이제 흐름을 따라서 횡적 학습을 했다면 교과서를 따라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검산을 꼭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해야죠. 하지만 집중해서 풀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만일 아이가 실수를 자주 하는 습관이 있는 아이라면 다른 방식으로, 내가 풀었던 방법과 다른 방식으로 검산하는 습관을 갖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절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다가 같은 착각을 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검산 단계를 하기가 싫다, 그러면 한 번에 꼼꼼하게 풀도록 아이도 노력을 해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좋은 문제집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앞에 제가 여러 가지 문제집을 추천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하나씩 우리 아이의 상황에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큰 틀에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는 좋은 연산 문제집이란 우리 아이의 상황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이라는 건 실력이나 성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공부 계획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하고요. 설명 방식이 우리 아이에게 맞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연산문제집 펼쳐보시면요. 각 페이지, 각 원리마다 세세하게 천천히 설명하는 그런 구성도 있고요. 단원 시작할 때 간략하게만 소개하고 계속적으로 문제에만 반복해서 제시하는 그런 형태도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구성이 잘 맞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고요. 한 페이지에 몇 문제 정도가 있는지, 그리고 이걸로 공부하게 된다면 우리 아이가 몇 페이지 정도 하루에 공부하는 게 좋을지 아이랑 같이 가늠해 보시고 직접 골라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산문제집을 푸는 데 있어서 아이가 별로 문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다음 학기 과정을 배울 때는 연산문제집을 한번 패스해봐도 될까라고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아이가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해야 되는 문제집의 권수가 늘어나고 종류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부담이 가는 것들은 조금 솎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공부하다가 연산을 그래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런 상황이 되신다면 다시 연산문제집으로 돌아와도 되니까요. 한번 시작했다고 해서 무조건 끝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시작하지 않았다고 해서 끝까지 안 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강조해드렸던 단계별은 지키시는 것이 좋아요. 아이가 처음부터 숙달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원리, 숙달, 응용 과정을 순차적으로 격도로 공부해 보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수학 오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수학 오답 중요하죠. 저만의 비법이 있기는 하지만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이 얘기해 보려고 하니까 구독과 알림을 꼭 하셔서 제 영상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저희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니까요. 꼭 좋은 의견 있으시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